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속박받지 않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선택한 자유에도 비극이 따르며 경제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공정한 경제적 흐름입니다. 이에 경제 바로서기의 해결법으로 제시되는 낙수 효과. 그렇지만 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이며 자유에 따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지, 그 대가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자유가 초래하는 비극과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숙명여대 경상대학 학장님이시죠. 가난한 집 마아들이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됐고 최근에는 자유의 비극이라는 또 소책자를 내셨어요. 우리 유진수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우리 교수님 책을 보니까 상당히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화제가 될 만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책을 내신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간단히 우리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집 마다들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쓰셨죠? 네. 가난한 집 마다들은 부모가 가난해서 자식을 모두 교육시키지 못하고 마다들만 교육시킨 경우에 이 마다들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또 왜 그 마다들이 그렇다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불쌍한 동생들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경제학적으로 밝힌 책입니다. 네네. 앞으로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자유의 비극. 이건 좀 더 철학적이고 좀 더 심오한 얘기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네, 지난번 책이 도덕적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제가 공정거래를 한 십몇 년간 연구하면서 이 도덕과 자유가 충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덕적 의무와 자유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자유는 좋은 건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자유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다는 거고요. 아하. 그런 어두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 게 이번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 이런 말은 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연장선상에서 일단 뭐 얘기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런 쪽 얘기는 흔히 얘기하는 뭐 미국식 주주경제학과는 좀 다른 경제학의 어떤 영역에서 많이 강조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주경제학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오히려 주주경제학과 반대된 내용이 이 책에는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주의 자유에도 오히려 좀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이니까요. 주주자유주의와는 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경제학 쪽에서는 약간 좀 오늘 우리 이 교수님 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주주의 자유도 절제되는 게 바람직하다. 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주주들 또는 의 권리를 중시하는 분들 입장에서 안 좋아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군요. 네. 하여튼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그 부제가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12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뭐 사례들을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일단 그 미국의 생물학과 교수인 게럿 하딘 이 논문에서 뭔가 처음 그 인사이트를 얻으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논문이 어떤 논문입니까? 네, 그 논문은 하딘 교수가 1968년에 쓴 논문이고요. 논문의 제목은 공유자원의 비극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은 그 공유자원이 있을 때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면 공유자원이 고갈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목초지가 있을 때 개인이 그 목초지를 이용하면서 가축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게 허용을 하면 네네. 개인들이 가축의 숫자를 계속 늘려서 네네. 결국 풀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네네. 게 하딘 교수의 주장이고요. 네네. 그 재밌는 거는 그 하딘 교수가 공유자원의 비극을 말하면서
이게 공유자원의 비극이 아니라 자유에 따른 비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제 책 제목을 자유의 비극이라고 정한 것도 이 하딩 교수의 논문에서 아하. 얻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되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원론 교과서에도 이제 등장하는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게. 거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 사유화 이 부분이 되지 않은 공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사유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보는데요. 네. 우리 유 교수님 의견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이제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유화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공유자원을 공유자원으로 놔두되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렇죠. 사유 재산으로 만드는 경우에 효율성은 달성이 되지만 어떤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바람직하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교수님 모신 게 이제 책 자체보다도 요즘에 우리 지금 시대의 고민과 상당 부분 맞는 부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쭙는 겁니다. 자유의 비극에 나오는 그 자유의 몇 가지 이제 개념 구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자유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첫째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이 있습니다. 네.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 칸트는요, 자율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율. 네. 네네. 그래서 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감정적 욕망에 따르지 않고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칸트는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네. 또 하나 그 아마티아 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 경제학자는 소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의 발전 또는 사회의 발전도 이런 실제적인 자유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아예 선택 가능성 자체를 자유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가능성이 없는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택 가능성이 없는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가난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거주 이전의 자유는 명목적인 자유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이죠. 자유가 말만 자유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분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네,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유가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 존 스튜어트 밀은 그럼 요즘에 말씀 듣고 보니까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의 영역을 많이 넓힌 개념 같은데 좀 저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 이런 쪽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다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을 신봉하는 분들이고요. 아하, 그런 쪽이고요. 또 그 당시 밀이 그런 주장을 했던 거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워낙 억압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자유를 확대하고자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유가 가져올 수 있는 12가지 비극의 사례를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이해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유가 가져올 수 있는 비극을 무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빈son 크루소라는 이제 소설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로빈son 크루소의 소설을 보면 그 로빈슨과 그다음에 프라이데이가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무인도를 가상한 거는 좀 현실을 단순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이런 무인도에서 먼저 한번 채집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채집의 자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근데 보니까 로빈슨은 교육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풍부하고요. 반면에 프라이데이는 어리고 미개한 원주민입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자유를 누려서 경쟁을 할 경우에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마치 100kg짜리 선수와
50kg짜리 선수가 격투기를 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저는 비유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더군다나 이 무인도에서 이제 농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집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무인도에 주어진 먹을 것의 양은 주어져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한 사람이 많이 채집하면 다른 사람이 채집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제로섬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제로섬 사회에서 한 사람이 채집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의 채집량은 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무인도에서의 거래의 자유인데요. 로빈슨과 프라이데이가 자기가 채집한 거를 서로 교환하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래는 항상 거래하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는 그렇죠. 거고요. 뭐 그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그 거래를 통해서 두 사람이 얻는 이득의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요. 이거를 거래의 불공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라이데이는 오후에 추워질 걸 예상하고 야자 열매를 주고 고구마를 샀습니다. 반면에 로빈슨은 오후에 더워질 걸 예상하고 고구마를 주고 야자 열매를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빈슨은 이 일기예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거래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로빈슨은 항상 이득을 보게 돼 있고요. 프라이데이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거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고구마나 야자 열매가 상한 거를 속여갖고 팔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학에 나오는 역선택이죠. 그 약탈적 거래 아닐까? 이건 좀 일리거란다 그럴까? 좀 룰을 어긴. 근데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역선택의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보가 중고차 시장에서 네, 네, 네. 그 품질을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일은 이 무인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무인도 사례를 또 들어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현재 사회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한두 개 더 들어보실 수는 없을까요? 또 하나가 이제 고용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을 보면 프라이데이는 로빈슨의 하인이 됩니다.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프라이데이가 로빈슨의 고용이 되는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고용의 자유를 얼마까지 허용해야 될까? 네. 무제한 허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용도 거래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래를 했다면 두 사람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 않다는 거는 우리 현실에서 많이 네. 보게 됩니다. 네. 뭐 다국적 기업이 그 개도국에서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네. 동의하시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밥상 아주 네. 재미난 사례를 이렇게 쭉 기술해 주셨던데 밥상의 형태를 놓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자유의 그 흐름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서양과 일본, 뭐 한국 뭐 이렇게 좀 구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밥상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봤고요. 하나가 자유형 밥상이고 하나가 평등형 밥상입니다. 자유형 밥상은 식탁 한가운데 음식을 다 놓고요. 가족들이 자유롭게 먹는 형태의 밥상입니다. 네, 네. 평등형 밥상은 각자에게 각자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는 각자 밥상이고. 식판에다가 네. 네, 자기 것만. 그래서 유럽에 가면 자유형 밥상이 일반적이고요. 우리 일본에 가면 각자가 각자 음식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형 밥상이 일본이 그렇죠.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찬들을 가운데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절충한 밥상인데요. 네. 그걸 저는 절충형 밥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국가밥은 이렇게 각자에게 주되 반찬은 자유롭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밥상인데요. 저는 사실은 절충형 밥상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또는 절충형 밥상을 택한 사람들의 지혜가 네. 반영된 게 아닌가. 음흠. 왜냐하면 자유형 밥상은 자유는 좋지만 먹는 양이 너무 불공평해질 수 있거든요. 음흠. 반면에 평등형 밥상은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데 다 똑같은 걸 먹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네, 네. 절충형 밥상은 이게 최소한 먹을 거를 보장함으로써 네, 네. 어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반면에 또 반찬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서 효율성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이제 무인도 사례를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로섬 소사이어티에 대한 전제로서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진다든지 새로운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 포지티브성하는 좀 뭔가 플러스가 좀 파이 자체가 좀 커지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유에 따르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그 부분만 나중에 배분을 잘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농경 사회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이 책에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가 제로섬을 벗어나서 자유가 가져오는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다만 농경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제로섬에서 벗어나는 면은 있지만 절대적인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자유에는 이제 대가가 따르기는 건 뭐 아까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처럼 이제 물질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쪽에서는 자유와 책임을 바로 직선 1대1 대응으로 연결하다 보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이게 좀 부적합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유를 좀 나름대로 넓혀주고 네. 그거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해나가는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제 일종의 낙수 효과, 분수 효과 뭐 하는 그런 논란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낙수 효과를 추구하자는 주장이 있고 또 반면에 소득을 평등하게 해서 성장을 오히려 높이지 않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뭐 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다만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자유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자유가 굉장히 소중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에도 사실은 대가가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옛날 미국 술집에서 점심을 공짜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점심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술값에 점심값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짜로 제공된 점심이 굉장히 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심을 먹으면 맥주를 더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는 건데요. 자유에도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를 그러니까 제 책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불공정한 경쟁, 불평등한 분배, 이로 인한 갈등, 자원의 고갈, 자연의 파괴, 또 인간 존엄성의 훼손, 뭐 이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 수준이나 그럴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쪽 자유의 개념이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개념의 자유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게 흐르는 그런 사이클은 혹시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유행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추구해야 되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자유형 밥상을 택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유형 밥상을 해놓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잘 나눠 먹을 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자유헌법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현 시점을 놓고 보면 양극화가 이제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해봤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이 현 시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겠다. 네, 네. 왜냐하면 존 스튜어트 밀은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피해가 없는 한 자유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피해는 꼭 직접적이 아니어도 네, 되거든요. 간접적으로도 줄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확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정적으로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무인도로 다시 돌아가면 채집의 자유를 통해서 내가 많이 채집한 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냐 그렇진 않거든요. 간접적인 피해입니다. 또 그 피해는 굉장히 추정적인 겁니다. 내가 채집 안 하면 저 사람이 채집했을 거라는 가정하에 피해입니다. 근데 이런 피해를 그 존 스튜어트 밀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더 뭐 정리해 주실 그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책에는 제가 동양적인 가치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그림을 하나 놓고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의견을 물은 아하.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네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웃고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다 찌푸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그림을 보여주고 동양인들한테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냐 그랬더니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같이 보기 때문이고요. 네네네. 서양 사람들은 이제 가운데 사람만 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 이런 네. 거죠. 네네. 또 동서양의 그림을 비교해 보더라도 서양의 그림은 세상을 자기 중심에서 보기 때문에 가까운 거는 크게 그리고요. 먼 거는 작게 그립니다. 반면에 동양의 그림들은 뭐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멀리 있다고 작게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동양적으로 가질 때는 결국 선택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그 시각을 좀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유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절제하는 게 바람직하고 네. 결국 그게 안 되면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상황까지 올 수 네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자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요즘 상황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만 거기에 뭐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대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회 여건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또한 우리 사회가 선택하는 영역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우리 지식인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